1. 주제 소개.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한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 예금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의외라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런데 현실은 그러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행의 부분지급 준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제학 교과서는 부분지급 준비제도를 화폐승수이론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설명도 현실의 은행 활동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이 지적은 1960년대부터 계속되었지만 아직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부분지급 준비제도의 실제 작동. 이 교과서의 설명. 화폐승수이론. 경제학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설명은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10억 원의 본원 통화를 공급합니다. 교과서는 본원 통화를 현금과 동일시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지요. 여하튼 교과서에 따르면 현금이 예금으로 들어오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으로 10%를 남기고 나머지 9억 원을 대출합니다. 그 대출이 다시 누군가의 예금이 되고 그 예금의 10%를 또 지급준비금으로 남깁니다. 나머지 90%는 또 대출됩니다. 이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10억 원의 본원 통화, 즉 주어진 현금이 100억 원의 예금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 규모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승수이론에 따른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3. 교과서 설명의 문제. 실제 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설명은 단순하고 그럴듯하지만 그리고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치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예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일부만 남기고 빌려주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지난 제1회에서 알아봤듯이 은행은 대출을 먼저 실행하고 그 결과로 예금이 생기는 구조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은행이 가진 지급준비금이 대출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은행은 고객의 신용도와 대출 수요를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뒤에 다른 은행으로의 송금이나 현금 인출에 필요한 만큼 지급준비금을 확보합니다. 즉, 대출이 예금을 만들고 예금이 지급준비금을 필요로 하는 순서입니다. 4. 준비금의 실체. 현금이 아니라 계좌상의 숫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급준비금 모두가 현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급준비금에는 현금도 포함되지요. 그것을 시제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금이 아닌 지급준비금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준비금, 영어로 리저브스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준비금을 지급준비예치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준비금은 중앙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잔고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은행이 중앙은행 계좌에 현금을 예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장부상의 기록, 즉 중앙은행 컴퓨터 속의 계좌 숫자라는 점입니다. 이 준비금은 고객에게 직접 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오직 은행 간 결제와 청산에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송금하면 두 은행은 중앙은행 계좌의 숫자만을 조정합니다. 현금이 오가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 장부의 잔고 기록만 바뀝니다. 5. 부분지급의 의미. 100억 대출하고 10억의 준비금을 확보한다. 이제 부분지급이라는 말의 실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의 설명에 따르면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예금 100억 원 가운데 은행은 약 10억 원 정도만 시제금이나 준비금 형태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이 예금으로 이어지면서 예금, 대출, 예금, 대출의 연쇄 과정이 반복되어 전체 화폐 공급이 확대된다고 설명하지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은행은 실제로 100억 원을 먼저 대출하여 100억 원의 예금을 창출하고 10억 원의 준비금을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대출은 대부분 현금을 내주는 행위가 아니라 고객의 통장에 단순히 숫자를 입력하는 행위인데다
또한 지급준비금을 대출 채권을 비롯한 은행 자산을 담보로 중앙은행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의 작동 원리는 교과서가 말하듯 예금이 생기고 나서 대출이 이뤄지는 순서가 아니라 대출이 먼저 발생하고 그에 맞춰 지급준비금, 즉 시제금과 준비금을 조달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6. 준비금은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급준비금과 준비금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인 시제금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지급준비금은 시제금과 함께 은행 간 결제용 계좌화폐인 준비금, 달리 말해 지급준비 예치금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준비금은 고객에게 직접 줄 수 없습니다. 고객이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것은 은행이 자체 보유한 실물 현금인 시제금입니다. 다만 은행은 현금이 필요할 때 중앙은행을 통해서 준비금을 현금으로 교환해서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위기의 발생. 송금이 만들어낸 준비금 고갈. 문제는 예금자들이 대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발생합니다. 고객이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면 혹은 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다른 은행에 예금하면 그만큼 준비금이 다른 은행으로 빠져나갑니다. 다른 은행으로 예금이 빠져나가서 준비금이 바닥나면 그 은행은 결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은행은 이제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금 없이 대출할 수 있지만 항상 예금 유치 경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는 바로 이런 구조에서 일어났습니다. SVB 사태는 투자 실패나 대출 부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고객들이 예금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다른 은행으로 일시에 대거 송금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SVB의 중앙은행 계좌에서 준비금이 빠져나가서 하루 만에 준비금이 완전히 고갈되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시중은행들이 예금 유치 경쟁을 하는 이유는 대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금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죠. 이 사실은 은행원들도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네요. 8. 효율성과 불안정성. 신뢰로 유지되는 제도. 부분 지급 준비제는 적은 지급 준비금으로 많은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은 신뢰가 유지될 때만 가능합니다. 고객이 불안해지면 예금을 옮기거나 현금을 인출하지요. 그렇게 준비금과 현금이 빠져나가면 은행은 순식간에 결제 불능에 빠집니다. 결국 이 제도는 낙관적일 때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신뢰가 흔들리면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9. 마무리. 신용창조의 제도적 구조.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과서의 화폐 승수 이론은 실제 은행의 작동 방식과 다릅니다. 둘째, 준비금은 시제금과 다르며 중앙은행 계좌 속 숫자인데 은행 간 결제에만 사용됩니다. 셋째, 은행은 대출을 통해 예금을 만들며 그 금액의 일부만 결제와 지급을 위한 준비금과 시제금으로 보유합니다. 넷째, 대출의 규모는 본원 통화 규모나 지급 준비율이 아니라 대출 수요, 금리 등에 의해 제한됩니다. 다섯째, 이 제도는 효율적이지만 신뢰가 흔들리면 순식간에 취약해집니다. 결국 부분 지급 준비 제도는 신용이 화폐로 기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효율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불안정성을 내재한 구조이며 금융위기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 제3회에서는 준비금과 중앙은행 결제망, 즉 실제로 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